네,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이민우 전문가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업체 스페이스X죠. 네, 이번에 또 폭발을 했다는 소식이 먼저 나왔네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 10km까지 올라갔다가 그 자기 그 이제 로켓이니까 작은 날개를 가지고 지상에서 이제 어떤 뭐 그 자기 컨트롤을 해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뭐 그 테스트하는 것은 이제 화성에서 뭐 이제 착륙했다가 다시 화성에서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수직 발사형 로켓을 이제 지상에서 지구에서 실험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지금 11번째 로켓입니다. 근데 이 11번째 로켓 이전에 3개의 로켓이 있었고요. 지금 총 20개의 로켓이 제작돼서 지금 실험 중인데 일론 머스크랑 스페이스X에서는 기존에 펠컨 로켓을 실험할 때도 그 이제 뭐 발사 성공은 문제가 없었지만 착륙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뒀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번이 저번 그 10번째 실험이랑 다른 점은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 5분 49초쯤에 이제 그 컨트롤이 끊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공중에서 폭발하고 뭐 그런 이제 기존의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그래서 그 원인이 자세하게 나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내용으로 좀 나와 있어 갖고 그 기술 발전이라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게 SN11인데 예, 예. SN8, 9, 10이 앞에서 결국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8, 9는 지상하고 부딪혀서 폭발을 했고 예, 예. 10은 지상에 착륙을 하고 성공했는 듯 하다가 예, 예. 한 3분 뒤에 폭발을 했고 예, 예, 이번에는 그렇죠. 아예 공중에서 폭발을 했으니까 예, 예. 8, 9, 10보다도 못한 결과였다 이런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보통 이 그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실험을 할 때 라이브로 중계를 하는데 네. 라이브로 중계를 하면서 관제센터에 있는 인원들이랑 그 스페이스X 투자자나 아니면 그 이제 팬덤들이 네. 가서 그 중계를 하게 되는 그 보게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모르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술이 이렇게 발전 속도가 계속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 뭐 정체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의심 같은 걸 줄 수는 있다고 좀 그런데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명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추진력에 의해서 로켓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 11km까지 올라갔다가 네네. 이게 다시 착륙을 하려 그러면은 로켓을 갖다 재점화시켜야 되는데 네네. 그 재점화 과정에서 엔진 하나가 안 움직였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인 게 그 3개의 로켓을 그 쏴서 올린 다음에 거기서 엔진을 하나씩 그 다 끄게 됩니다. 네. 끄고 나서 재점화를 하는데 보통은 그 지금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로켓은 일회용 로켓이기 때문에 한번 쏴서 버리는데 이것은 그 로켓을 쓰고 재사용. 네. 재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뭐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걸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뭐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렀던 일론 머스크를 다시 살린 것처럼 또 이게 여기서 어떤 기술의 한발전 그 한도약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는 폭스바겐이 또 주가가 9%가량 급등을 했잖아요. 예, 예. 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라는 네.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던데 진짜 해프닝인가요? 예, 아니면은... 해프닝으로 보이십니다. 그게 네. 오래된 회사인데 사명을 그렇게 바꾸기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좀 생각이. 마무절이라 그랬다면서요? 예, 네. 뭐 아마 브랜드 하나를 그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회사 사명을 그렇게 바꾸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명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많은 기자들이 진지하게 확인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폭스바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았대요. 부인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게 또 이게 이제 어떤 시장 트렌드를 보여주는 게 전기차가 묻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또 샤오미가 또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예, 샤오미 이제 지난주에 뭐 샤오미가 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것 같다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네. 그 전기차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씩은 샤오미 물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대륙의 네. 실수라고 하면서 뭐 충전기부터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계실 텐데 샤오미가 그 10년 동안 11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의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2025년까지 뭐 미래형 모빌리티에 대해서 전기차에 뭐 60조 뭐 아니면 뭐 UAM까지 포함해서 수소차까지 뭐 최대 100조 원까지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규모에 비하면 샤오미가
10년간 11조 원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큰 규모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 샤오미가 중국 내에서 하던 대로 여러 가지 구성품을 모아서 조립하는 형태가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저렴한 그런 종류의 전기차, 그러니까 주행 거리도 짧고 뭐 탑승 인원도 적고 보급형 전기차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메인 그 컨텐더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나요? 전기차 시장이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전기차 업체가 너무나 많고 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를 구하기, 그러니까 그 차체를 만들고 뭐 차체를 만들고 모터를 만들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공급자를 구하기가 쉽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조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 배터리 수급과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하에 따라서 다른 전기차 그 메이저들과의 그 차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샤오미도 어떤 이 미래의 전기차가 대사라는 거에 편승하는 일부 전략으로 보여지지 이게 어떤 주요한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처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샤오미 그러면은 가장 큰 특징이 가성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품을 싼 값에 공급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제품을 아주 네. 싸게 공급한다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요. 예,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나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초기 진입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자동차의 특성은 휴대폰이나 어떤 가전제품은 쓰다가 고장이 나면 버릴 수 있지만 그렇죠. 자동차는 주행 중에 고장이 나면 그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 수준의 그 레벨은 그 지금까지 만들었던 가전제품이랑은 좀 다를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듭니다. 근데 전 샤오미 제품 보면 꼭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폰하고 아이폰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물론 부품이라는 게 거의 다 서로 비슷비슷한데 네. 저렇게 샤오미가 싸게 만든다면 삼성이나 애플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까 네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또 지난주였나요? 장성 자동차하고 또 이제 샤오미가 외주를 준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장성 자동차하고 뭐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또 부인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외주를 주게 된다면은 네. 혹시 또 거론이 될 만한 업체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지금 샤오미가 그 투자 계획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 투자 계획을 밝힌 것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델이 나오거나 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업체에서 좀 수혜를 입을 만한 뭐 이제 중국 자동차 업계의 특징은 전기차 업체의 특징은 그 모든 부품을 자체 조달한다는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국내의 어떤 그 배터리나 아니면 다른 부품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시피 그 중국에서 들여오는 전기 자동차나 전기 모빌리티는 한국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중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그 배터리는 중국 당국의 지원금을 전혀 못 받는 그런 그렇죠. 어떤 차별의 형태가 지속됐었는데 네. 중국 내에서 그렇다 보면 이제 중국 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국내 어떤 부품 업체가 거기 참여하는 것은 좀 북미나 그 유럽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 2부에서 또 전해주시고요. 네. 네, 또 이번에 또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네, 비트코인 또 간밤에 또 굉장히 또 뛰어 올랐습니다. 네, 왜 올랐는지 굉장히 네. 또 이렇게 또 너무 등락을 또 거듭하잖아요. 예, 예. 비트코인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언급한 회사의 주가는 내려가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더라고요. 테슬라가 대표적인데 그 비자에서 뭐 어떤 그 이제 그 캐나다의 그 중개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뭐 안정적인 화폐로 그 결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기존의 결제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가 여기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중앙은행은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둘지 안 둘지는 사실 좀 미지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좀 그
그 리스크를 가진 상태에서도 시장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페이팔이 이 비트코인 결제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의 예를 들어보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보통 그 1조 원의 수익을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 수수료만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페이팔 같은 그 가장 메이저 그 전자결제 시스템도 이런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에 참여들어서 결제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가상화폐의 거래 중개소, 그러니까 증권시장의 주식 중개소 같은 주식 거래 같은 네네. 예,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된다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기존에 있던 그 어떤 금융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게 돈을 버는 자체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어디 밖에서 물리적으로 쓸 수도 없고 실제로 이게 결제가 아직 되고 있지도 않은 그런 화폐인데 금보다 더 지금 가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치는 항상 시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 영향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좀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일 우려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지하자금의 도피처. 예, 그렇죠. 그리고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장부를 갖다 다 한 번 거래해서 고치는 네네. 그런 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너무 많다.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말하자면은 어떤 거래를 갖다 제한할 수 있는 빌미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각국이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인도처럼 저렇게 불법화할 것이냐 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가격 전망 아직도 활용 가치를 놓고 네. 왈가부하고 갑론을박이 예,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2억까지 올라간다는, 지금 7천만 원이 넘었는데 2억까지 올라간다는, 뭐 3억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럴 줄 알았으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 법사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뭐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은 뭐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주소도 없고 예, 그런 상태라서 뭐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건 상관이 없겠는데, 그 예측 전망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격을 더 높게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뭐 2억, 3억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렇다면 자기 재산을 거기다 그렇게 걸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PER이라든지 네네. 뭐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지금 가격이 합당하다, 네. 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네. 이건 아무런 네. 증거 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허상인데, 네. 뭐 투자해서 돈 버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으시겠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네. 네. 간밤에 또 국채금리가 좀 뛰었었잖아요. 예, 또 예.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이제 섹터별로 조금 증시를 좀 본다면. 네, 이게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오히려 그 아케고스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주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어서 그 가치주 중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은행주가 좀 하락하고 약세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기계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는데, 뭐 그 3조 달러 인프라 부양책 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재정 지출을 할 것 같으니까 금리가 이제 그런 영향으로 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냥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은행주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반등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이제 반대로 다시 기술주가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은행에 대한 그 걱정, 그러니까 이제 이 아케고스는 이미 다 청산이 끝났고 추가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고, 금리가 계속 상승할 거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은 다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에 대한 그 평가는, 은행주 투자와 거기에 대한 편입은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특히 또 지난주에 아까 글로벌 이슈 인사이드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외신 통해서 중국 네. 증시들 최근에 이제 1,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네. 중국
주식들 어떻게 보세요? ETF라든지 편입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들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ETF 같은 경우는 지금 CNBC에서는 살 수 있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굉장히 강한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그 경기 회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전인대에서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8%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올해 그 기재 효과 때문에 어떤 경기 성장이 있을 것 같고 실적 개선도 전반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개별 종목이나 섹터별로 부분적으로 어떤 그 경쟁에서 오는 구조조정의 측면에 영향을 좀 받기는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업황 전체적으로는 그 중국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건 악재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미중 갈등이라든가 예. 아니면 중국도 중국 공산당 자체가 이 테크 기업들이 한없이 커지는 걸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그런 움직임. 예, 그렇죠. 뭐 그래서 일층 뭐 어쨌든 간에 반독점 규제다라는 얘기로 네네. 상당히 지금 어떤 규제 칼을 들고 있는 이 부분은 네네. 어찌 보면 중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당국과 그 중국 기업의 관계는 뭐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금융 당국과 그 민간 기업과의 관계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중국 당국과 그 중국 내 기업과의 관계는 거버넌스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하는 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관리 감독이나 그런 규제가 나오는 것은 그 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그 정도 사이즈가 커졌으면 중국 당국의 말을 들어라 이런 네. 측면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 훼손보다는 그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에 있어서 정부 당국과 어떤 기조를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 기조를 맞춘다면 계속 어떤 기업의 실적 같은 거를 보존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이슈 때문에 어떤 기업 실적 하락이나 내재 가치가 없어지기보다는 뭐 저기 알리바바나 뭐 엔츠그룹의 이제 경영진이 나오고 그런 걸로 봐서 그런 거를 예를 들었을 때 만약 그 이후에 그 이제 중국 당국과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기조를 맞춰서 간다 그러면 그 기업들을 대체할 사실 기업들은 현재는 없으니까 예 근데 아니 뉴욕 증시에서 볼 때 네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볼 때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비슷한 기업으로 지금 취급을 해왔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시진핑 정권 하에서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을 보면 그건 아니네 네,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성장성은 자율성에 의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성장을 해야 네. 되는데 그런 자율성이 없고 이제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아니고 뭐 텐센트든 알리바바든 이런 그렇죠.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어떻게 성장 과정까지의 상당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치적 이슈랑 좀 관련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수익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않을 것 같다.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글로벌 증시 흐름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게 그 이제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반등하거나 호전되는 시장을 보이지 않고 그냥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워렌 버핏이 경영하는 그 버크셔 해더에 의해 같이 경영하는 공동 경영자 중에 이제 90세가 한참 넘으신 네. 찰리 먼거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911년도에 아주 그때 제일 잘 나가던 기업 50개 중에 살아남은 것은 GE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쟁자들의 도전 그 공격이 얼마나 이제 치열하고 무서운지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소유주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살아남길 바라지만 실제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전기차 시장만 하더라도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새로운 업체들이 뛰어들고 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에 편승하지 마시고 자기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시면서 실적 시즌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